한화투자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자산 분석의 기준 크립토 플러스 시작합니다. 저는 서동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또 새로운 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소개를 드리자면 코인데스크 코리아 등을 거쳐서 현재는 블록미디어 프리랜서 기자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크립토 블록체인 전문가 함지연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함지현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2018년부터 취재를 했었고, 네. 2021년에 이제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디지털 S에서 기자와 연구원을 거치면서 다오와 웹3 인프라, 레이어 1, 2 등을 주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와, 엄청난 전문가가 오셨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저희는 구면이거든요. 네. 예전에 기자할 때 같이 있었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또 새롭네요. 그죠, 새롭죠. 네, 저도요. 그래요. 왜냐면 평소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무서운 옷을 안 입고 만나는데 무서운 옷이라. 네. 무서운 티셔츠나 옷이라뇨. 원피스 이렇게 만나는데 그쵸, 오늘 또 이렇게 편안한. 방송용으로 네. 나와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원래 이제 크립토 쪽에 계신 분들이 다 티셔츠 또 편안한 복장으로 네. 보통 계시니까 네, 굉장히 예쁘게 입고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원래는 후드티랑 그 굿즈 티셔츠 엄청 좋아하거든요. 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티셔츠가 마를 날이 없는데 맞습니다. 오늘 뭐부터 얘기할까요? 오늘 어쨌든 처음 오늘 출연하시는 건데 이것저것 그렇죠. 굉장히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맞아요. 네. 오늘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많이 이제 기온이 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기온만 떨어지면 좋을 텐데 그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가격을 확인해 보니 한 64,000달러가 좀 깨졌다가 회복됐다가 등락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바로 유가 상승이 있습니다. 어제 유가가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어제 방송에서는 한 78달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어제 밤에 85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81달러로 다소 이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유가 상승이 이제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인지 지금 패드워치,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패드워치 금리 트레이더들이 이제 9월 FOMC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달라졌습니다. 네. 제가 8월 7일에 그때 확인했을 때는 네. 분명히 이제 동결이 56%로 높았었는데요. 네. 화면이 준비됐군요. 네, 지금은 이제 동결이 48.8%로 낮아졌습니다. 한마디로 트레이더들이 하루 만에 이제 그 인상에 25bp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어젯밤에 미국과 이란의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내일 이제 다가올 미국 이제 7월 CPI 발표인데요. 그 네. CPI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관건이 되는 이유가 8월 10일 오후 9시 30분 이제 발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고용 시장과 이제 그 물가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고용 시장은 매우 침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7월에 비농업 그 고용 지표를 보면은 고용이 이제 전월 대비 23,000명이 감소했어요. 근데 당초 시장에서는 한 8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예상치보다 10만 명이 이제 하회를 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동결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유가가 이제 WTI가 81달러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네.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를 상승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CPI를 그래서 봐야 되는 게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CPI까지 봐야지 정확하게 동결일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D-1이라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 CPI가 이제 9시 30분에 발표되는데 네. 그 직전과 그 직후에 가격 변동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숏 포지션 잡거나 금리 인상될 것 같아 해서 숏 포지션을 잡거나 아닐 것 같아 하고 롱 포지션을 잡는 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금리 상승이 됐다고 해도 오히려 반대로 이제 가격이 잠깐 이제 숏스퀴즈 등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워낙에 가격 변동성이 5분 단위로 출렁이 있기 때문에 좀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점에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CPI 같은 경우는 이게
말하자면 이 변동 방향을 정하는 그런 어떤 키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변동성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호르무즈에서 이제 좀 안 열릴 것 같다.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이란은 오만과의 협상은 끝났다. 거의 막바지고 네.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열린다. 이렇게 이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란이 어제 이제 전쟁 배상금을 달라라고 네. 했거든요. 트럼프가 주겠다. 그러면 오. 너네도 수십 년치 우리한테 안 준 배상금을 내놔라. 그러니까 다 끝이 계산해보자. 없네요. 다 네. 계산해보자. 이렇게 아.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 유가가 네. 어제 한 5% 정도 오른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미국 네. 장 시점에는. 근데 이제 조금씩 이게 계속 올라가더니 네. 한 7, 8%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지금 한 82달러 정도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호르무즈가 단기간 내에 풀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CPI 내일 나오는 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함지원 기자님도 뭔가 그려오셨어요. 네. 네. 저도 평소에 이제 크립토 플러스를 시청하고 있는데 네. 이제 김재희 전 이제 블록미디어 편집장께서 이렇게 만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만평을 좀 가볍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네, 뭐 워낙에 클래리티 법안을 워낙 많이 다뤘고 어제 방송에서도 박상혁 이제 디지털 에세 편집장님과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님이 되게 심도 있게 다루셨더라고요. 다 봐주셨네요, 기자님.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짤막하게 좀 이런 시각이 있다 정도로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 그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포괄적인 첫 입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디지털 자산 입법인데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장관을 했던 분인데 네. 좀 특이한 그 시각을 내놓았어요. 이 클래리티 법안이 단순히 이제 디지털 자산 법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예. 이런 갑자기. 시각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그동안 이제 미국으로서의 그 지위를 이제 유지한 게 단순히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기초통화 일종의 기축통화로서 활용됐던 달러의 힘이 컸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인프라가 활성화되면서 이 달러의 힘이 많이 약해질 것으로 본 건데요. 아무리 USDC나 USDT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도 결국엔 달러에서 빠져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흐름에서 법적 불명확성이 미국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자본이나 그런 기업들이 유출이 되면은 이거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그렇죠.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어쨌든 그래도 트럼프 쪽 사람 아닌가요? 굳이 따지자면. 사실 아니라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이제 대통령 1기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만 그 좀 불미스럽게 해임이 됐어요. 아, 그 이유가 네. 아시겠지만 그 조지 플로이드 그 사망으로 인한 그 네. 흑인 집회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그분이시군요. 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이제 군사 투입해라 했는데 난 못하겠다라고 반대를 했고 사실 그것 때문에 해임이 됐어요. 아.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이제 정권 변화로 인해 바뀐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이제 해임되는데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발언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왜 이런 발언을 했냐면 지금 코인베이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그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해관계자군요. 있군요. 네, 약간 이해관계가 있긴 하죠. 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네, 예. 그 위원회에 지금 2024년부터 이제 조지 네. 오스본 전 영국 재무부 장관도 있고 좀 그 코인베이스가 그런 관료 출신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크 에스퍼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전통적인 공화당의 성향을 가진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에서 조금 이게 결이 엇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기 때 이제 트럼프를 많이 서포트를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팽당했기 때문에 사실 감정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렇군요. 평소 얘기하는 거를 많이 보면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어떻게 하면 중국을 견제해가지고 예. 주저앉힐 것이냐 이런 곳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 네. 발언도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만평, 이게 만평이 두 개예요. 지금. 네, 두 번째 만평이 저는 좀 이게 흥미로운데 이게 어떤 그러네요. 내용입니까? 네, 이번 만평은 이제 비트코인 포크의 실패라는 내용입니다. 네, BIP 120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일단 여기 우측에 마이클 세일러부터 보시면은 마이클 세일러 이제 스트래티지 회장의 발언부터 보면은 BIP 120은 비트코인 아이트로제닉 프로포절이라고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해가 되는 이제 병만 되는 그런 제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비판이 나오기까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BIP 120이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BIP 120 제안은 이 BIP가 이제 비트코인 임프루먼트 프로포절, 그러니까 비트코인 개선 제안인데요. 이 110번째 제안이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 BIP 120은 이제 한시적으로 리듀스트 이게 용량을 줄이자 한시적으로 비금융 데이터 등을 삽입하는 그 용량을 제한하자는 제안인데요. 이 조금 이거를 아시기 위해선 비트코인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 비트코인 블록에 보면은 위트니스라는 그런 그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일종의 막 영수증 보관하는 것처럼 이제 거래의 핵심 정보를 빼고 서명이나 그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따로 이제 보관을 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위트니스에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 크기를 최대 256바이트로 제한하자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걸 영구적으로 제한은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한 1년 정도만 임시적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인데요. 그런데 이게 왜 실패로 끝났냐면은 이것이 이제 그 체인으로 갈라졌잖아요. 네. 이것을 포크라고 하는데 이 포크가 포크 모양처럼 이렇게 블록체인이 갈라진다 해서 포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크가 제대로 이제 메인넷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시파워, 이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POW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 채굴되는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컴퓨팅 파워가 겨우 0.15%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8월 9일에 이 BIP가 강제적으로 포크가 됐는데 겨우 거기서 생성된 블록은 96만 1632번째 블록, 그 다음에 96만 1633번째 블록, 그렇게 단 2개 블록에 그쳤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요거 예전에 예. 그 비트코인 이제 양자 컴퓨터 때문에 사실은 하드 포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하드 포크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몰라요 포크가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포크가 있은 후에 채굴하는 사람들이 어떤 쪽을 더 많이 채굴하느냐에 따라서 오리진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근데 여태까지 성공을 했던 적이 있나요? 성공을 했던 지금 이제 없으니까 지금 계속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BIP 110을 적용해서 이런 것까지 하드포크로 다 치게 되면 있는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네. 아마 갑자기 저희가 BIP 110 얘기하니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BIP 110은 비트코인 그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에 블록 안에다가 네. 그 거래 데이터 말고 뭔가 다른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로 NFT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아, 네. 뭔가 하나 더 태그를 해서 네. 약간 실용성을 더 높이는 그런 실용성을 걸까요? 높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할 때 사용하는 되게 제한된 네트워크인데 거기에 이미지 파일 같은 거를 막 끼워 넣어가지고 사실 이제 이 블록체인의 불변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산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거죠. 아, 네, 그럼 그것을 돈을 지금- 거래해도 이제 네. 뭐 다른 네. 것도 거래가 되는. 그것을 이제 좀 오디너스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이 논란이 이제 발생된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2024년에 이제 오디너스 이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아까 이 약간 뭐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 게 의문이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그 차이를 봐야 되는데요. 그 비트코인은 UTXO로 이제 돼서 이게 좀 장부가 잘 기록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뭐 그 계약이 조건이 이제 합의가 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고 있고 뭐 ERC라는 표준을 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그 ERC721이라는 그런 표준을 통해서 NFT를 굉장히 쉽게 찍어냈어요. 근데 네. 그 이더리움은 NFT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르는 수혜를 봤었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비트코인은 뭐야? 그냥 비트코인은 화폐야? 이게 쓸모가 없어? 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이 바로 오디너스인데요.
네.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이게 어려워질 굉장히 수 너무 있어요. 길어지기 때문에 네. 이거 제가 쫙 끊고 설명을 이 의미만 설명해드리면 오디너스 사태 때 나타났던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뭐죠? 비트코인 수수료가 굉장히 올라가고 네트워크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해서 거래가 잘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블록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한계가 있는데 블록은 무조건 10분에 한 개씩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BIP120이라는 거는 뭐냐면 야 이런 쓸데없는 그림 같은 거 비트코인 데이터에 못 넣게 하자. 맞아요. 요게 BIP110이고 네. 그래서 요걸 이제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한 겁니다. 발동을 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굳이 그걸 뭐 막을 이유까지는 없지 그래서 않나? 시장에 라고 생각을 한 남겨두자라고 거죠. 해서 결국에는 이제 BIP110은 실패를 했고 이게 이제 사실 가지고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자 컴퓨터 할 때 우리 하드포크 해야 된다. 네. 근데 이 하드포크를 하려고 할 때 뭔가 누군가 나서서 선구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야 그거 시장에 맡기자. 네가 뭔데 거기서 우리를 리딩해?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라는 지금 우려점이 사실 이제 BIP110을 둘러싼 논란에서 얘기가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자가 있더라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신뢰하고 또 유명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 여러 명이라던가 뭐 이런 조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한 근데 명에서는 이번 제안자도 이렇게 안 되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실패를 했을까요? 비트코인이 네, 없어요 이 사람이. 네. 그게 문제. 그게 문제입니다. 뭐 그게 네. 문제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BIP120이 중앙화를 이제 훼손한다. 중앙화 정신을 탈중앙화 정신을 훼손한다는 그렇죠. 그런 반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 이제 데이슨 옴 같은 이제 BIP120 진영은 비트코인은 이제 건전한 화폐, 사운드 머니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누가 이것을 특정인이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결정하는 게 맞냐? 그럼 이게 중앙화잖아요. 누군가가 그렇죠. 이게 맞고 아니다를 이제 결정하는 거는 중앙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이슨 로비나 마이클 세일러, 아담 백 같은 그 비트코인 진영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이것을 반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돌릴 거냐, 규칙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안이었고 이더리움에서도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EIP 8363이라고 해서 8363. 네, 맞습니다. 그 문제가 또 생겼죠. 맞아요. EIP 8363은 Tapered Issuance Burn이라는 제안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검증인 보상을 이제 일부 소각하자는 제안입니다. 제롬드 티셰이랑 그다음 핀테일 같은 이더리움 생태계 연구진 6명이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이게 예전 방송에서는 EIP 8361이라고 나갔는데 사실은 8363이 맞습니다. 네. 이 핀테일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풀 리퀘스트 처음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때 8361이라고 잘못 제출을 했어요. 이미 제안이 있어서 8363으로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것의 핵심 내용은 이제 스테이킹 비율을 이제 소각을 하자. 근데 이 스테이킹 비율을 어떻게 소각을 하냐? 지금 이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검증인들이 전체 이더리움에서 그 스테이킹된 분량이 33.46%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상한선이 없어요. 이렇게 상한선이 없어서 예. 다들 이 물량을 많이 스테이킹하면은 검증인들만 그 스테이킹 보상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검증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검증인들이 많아질수록 그 보상을 많이 받을 거고 그 보상으로 발행되는 이더리움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자산 가치가 희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만약에 이 비율이 지금 33.46%로 사상 최고가인데 비율이 50%에 다다르면은 아예 그거를 100% 소각을 해버리자. 그 수수료를 소각을 해버리자라는 좀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네. 50%를 50%에 도달하면 100%를 소각한다고요? 네, 아예 수수료를 전량 소각을 한다는 거니까. 예. 근데 이게 이 EIP 8363 진영에서는 이제 18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게 천천히 할 거다. 그리고 수익률도 지금은 2.6%고, 근데 이것을 1.2%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히려 현행 구조에서는 하루에 약 1,702더가 신규 발행되기 때문에 검증인 보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네. 희석이 너무 커진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EIP 8363 제안은 네트워크 중앙화 논란과 그다음에 가치 희석 이거를 둘 다 잡기 위한 방안인데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기 위해서.
그 전에 일단 이더리움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은 한때 그 작년 8월에 그 사상 최고가 거의 4,900달러까지 갔었는데요. 네. 지금은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1,82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진짜 50% 반토막 이상이 난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더리움이 가격 방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네트워크 중앙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검증인들이 33%인데 그 라이도 파이낸스가 21%나 차지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 라이도 파이낸스나 바이낸스 같은 거대 그런 검증인이 네트워크에 대한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 이더리움의 35% 정도가 스테이킹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 네. 35%의 5분의 1, 21% 정도가 라이도 또 파이낸스라고 하는 네. 그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 네트워크 중앙화 논란은 그 더머지 이후에 이제 지분 증명으로 바뀌면서 조금 그렇게 예견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 검증인으로 참여를 하려면 32개 이더리움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은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지금 가격이 낮다고 해도 1,800달러인데 그거에 32개를 저는 그런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없는데 그래서 개인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러면은 거래소나 그런 그 대형 밸리데이터가 개인으로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렇게 32이더를 이제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내건 디파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거래소가 좀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네. 저희 댓글 보니까 네. 그래서 이더리움 쇼 치면 되는 건가요? 우리 독자들은 굉장히 원하는 게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네, 뭘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뭘 하라는 이게 무슨 의미냐? 네, 이게 무슨 의미냐? 쇼 쳐도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사실 저는 쇼 안 잡는 게 쇼 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EIP 8363 의견이 좀 사실 거의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그널링이라고 그 실제 투표는 아니지만 센티먼트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31개 지갑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반대율이 99.69%나 달했습니다. 네. 아무리 이게 실제 투표는 아니지만 센티먼트부터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좀 통과가 안 되지 않을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진영의 유명한 사람들도 반대 의견을 많이 내놨어요. 네. 그 대표적으로 조셉 샬럼 이분이 이제 블랙록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 출신인데 네. 샤플링크 CEO도 이것이 디파이 생태계를 흔들고 비트코인과 차별화되는 이더리움의 핵심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이더리움 쪽에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너도 나도 지금 스테이킹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테이킹을 하면 사실 스테이킹 이율은 좀 줄어들거든요. 이게 많아지면 비례해서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게 한 70%가 스테이킹이 된다고 하면 이게 뭐 하는 플랫폼이냐 생각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이더리움에 있다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솔라나도 최근에 스테이킹 관련해서 조금 뭐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거 좀 네, 컴팩트하게 맞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솔라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중앙화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앙화 논란이 되는 그 핵심 제안은 SIMD 0550과 SIMD 0553 제안이 있습니다. 그 SIMD 0550 제안은 인플레이션 속도를 가속화해서 그 최종 인플레이션율 1.5% 도달 시기를 3년 앞당기겠다는 제안인데요. 네.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사실 SIMD 0550보다 0553에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이 SIMD 0553은 지금까지는 이제 트랜잭션 그 거래를 처리할 때 그 굉장히 복잡한 연산이 들어간 그런 거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거래를 처리한 이제 검증인은 수수료를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자원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근데 이 제안에서는 그렇게 연산에 많이 들어간 비용은 리소스 피로 이제 분류를 하고 그거는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대신에 너네는 이제 그 트랜잭션 하나마다 2,500 램퍼트만 받아가라는 제안입니다. 이 램퍼트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램퍼트는 사토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토시가 이제 1억 분의 1 비트코인이라면 램퍼트는 1억 분의 1 솔라나거든요. 근데 지금 솔라나가 76달러니까 이 2,500 램퍼트라고 해도 하나로 한 0.26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 검증인이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너네 쓸데없이 복잡한 거래 처리하지 말고 그냥 네. 트랜잭션 많이 철회해라 라는 뜻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형 검증인들은 이 밸리데이팅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건 제한인가요? 아니면 거의 뭐 통과되는 분위기인가요? 제한인데 약간 통과되는 분위기입니다. 의외로 그러면은 찬성률이 정리를 좀 높거든요. 해보면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탈중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EIP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죠? 네, 그 EIP 8363 8363이 나와서 어쨌든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네. 솔라나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하게 되면 사실 이 채굴 하는 사람, 노드 하는 사람들은 손해 볼 네. 게 명확한데 네. 어쨌든 솔라나 전체적인 가격이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디스인플레이션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그런 방식의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이거는 거의 통과되는 분위기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좀 재밌는 게 BIP 120은 실패로 돌아갔고 EIP 8363도 거의 실패가 될 것 같은데 이 솔라나 SIMD 0553 제안만 중앙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좀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조금 보자면 사실 이 리소스 피가 그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가 않습니다. 네. 소형 검증인은 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사실 대형 검증인은 그 MEV 그 최대 추출 가치라고 하는데 이 블록 순서를 어떻게 거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차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들의 수익은 주로 이제 MEV고 그다음에 지금 솔라나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솔라나가 지금 $76, $100 선 깨진 지 거의 한 2달 정도 됐고 네. 이후에는 계속 $76 선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들한테는 지금 뭐 중화하고 탈중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라나 가격 부양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 SIMD 0550과 0553은 조금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네, 한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하면은 별로 이제 소용이 없거든요. 네.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사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매한가지인데 네. 이더리움은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원래도 그랬습니다. 근데 분위기 네. 자체가 네.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쵸. 뭐라도 이게 바꿔가지고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 일부에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맞아요. 네. 엄청 고급 지식을 많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약간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어쨌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최근에 봉크라고 해서 이제 솔라나 민코인인데 한국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민코인입니다. 이것도 이제 10억 원을 모델로 한 이 민코인인데 이게 지금 한국 네. 거래소에서 어떤 데는 상장 폐지를 시키고 어떤 데는 또 폐지를 안 시키고 이래서 약간의 혼란이 있어요. 그 이제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솔라나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솔라나 민코인 봉크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할 텐데요. 이 솔라나 그 봉크는 그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처럼 이제 시바견 귀여운 강아지를 이제 마스코트로 본딴 민코인입니다. 이 민코인이 한때 이제 시가총액 6조 원까지 치솟으면서 이 솔라나 붐을 일으켰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그 솔라나 민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죠. 이 오피셜 트럼프와 이후에 이제 멜라니아 그 코인 사태로 인해서 솔라나 민코인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달 6일 악의적인 거버넌스 공격으로 인해서 $2,000만 규모의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상장 폐지 이제 위기에 처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우리나라 거래소별로 정책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7월 6일에 다 같이 이제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이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 사유는 똑같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2,000만 규모의 이제 자금 유출 사건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업비트와 코인원은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비트와 코인원에서는 이제 9월 7일부터 봉크 거래가 종료가 됩니다. 네. 근데 반면 빗썸은 유의 종목을 해제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그 이유를 그냥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 정도로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빗은 아직까지 유의 종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나 이제 유의 종목 뭐 지정을 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진 않아요. 막 이제 뭐 어떤 그러게요. 자료를 전달을 했고 뭐 어떤 자료를 점검했고 이렇게까지 쓰진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 자료 자체는 다 비슷하게 줬을 거 아니에요. 모든 네. 거래소에. 그런데 어디서는 해소가 됐다 하고 네. 어디서는 폐지해버리겠다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이게 사실 원리 원칙대로 하면 이 네 개 거래소가 다 닥사라고 하는 그 협의체에 가입이 돼 있고 거기에 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이드라인 때문에 또 모두가 똑같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가이드라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같은 결정이 나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은 같은데 해석이 달랐나 보네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예. 좀 굉장히 선회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데는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됐고 또 어떤 그렇죠. 데는 유의 종목에서 또 해제가 돼서 거래가 가능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네.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봉크에 어떤 문제 보안 사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보안 사고가 있었다는 거는 이게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이 조금 다 돼서 네. 준비한 내용은 좀 더 남았지만 함지연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